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Adversarial Search, 적대적 탐색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탐색 전략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보 없는 탐색 전략, 그래서 너비 우선 탐색이라든가 깊이 우선 탐색이라든가 기타 등등등 이런 형태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보 있는 탐색. 즉, 정보가 있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추정치를 통해서 우리가 주어진 문제 외에 어떤 부가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 정보 있는 탐색 방법으로서 A스타라든가, 그리고 그리디 베스트 서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힐 클라이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해가 주어져 있는 공간이 있을 때 가장 맨 위에 있는 최적해 혹은 전역해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네틱 알고리즘이나 시뮬레이티드 어닐링이나 이런 방법들에 대해 살펴봤어요. 오늘 살펴볼 내용도 마찬가지로 이제 탐색이라는 방법인데, 이 탐색은 어떤 방법이냐면 adversarial, 즉 적대적 탐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어떨 때 쓰이냐면 게임에서 나와 상대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나와 상대방은 서로가 이기기 위해서 자기가 둘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수를 두는 그런 형태의 이제 플레이를 해 나갈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탐색할 수 있는 탐색 방법론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나와 상대방이 서로 어떤 대결 구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adversarial, 적대적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adversarial search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adversarial search problem은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냐면 에이전트의 골들이 컨플릭 될 때, 충돌될 때를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의 에이전트의 골이라는 건 멀티 에이전트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서 에이전트의 유형에 대해서, 에이전트의 구분에 대해서 살펴볼 때 싱글 에이전트와 멀티 에이전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런 탐색 전략들, 그런 전략들은 전부 다 싱글 에이전트 환경에서의 어떤 문제들이었어요. 경로를 탐색한다던가 전역해를 찾아 나간다던가. 근데 지금 우리가 다룰 내용은 멀티 에이전트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둘 이상의 멀티 에이전트가 존재하는데, 이 멀티 에이전트들이 컨플릭트한 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던가 이런 형태, 서로의 골들이 이제 컨플릭트 되는 상황에서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경쟁적 환경을 우리는 adversarial search proble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잘 알려진 게임이라는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competitive environment에 해당되겠죠. 자,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런 게임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탐색 전략들, 정보 있는 탐색, 없는 탐색, 그리고 또 전역해를 찾는 그런 탐색 방법들을 모두 포함해서 이런 서치 프로블럼과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런 게임이라는 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는 unpredictable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어떤 수를 냅니다.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 그러면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수들 중에 사실 어떤 걸 상대방이 낼 줄을 우리는 예측할 수 없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장기판이 있는데 제가 차라는 말을 이쪽으로 이렇게 한 칸 움직였어요. 근데 예를 들어 이쪽에도 이제 상대편에 차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죠. 상대편은 좀 이렇게 칠을 할게요. 자, 제가 이 차를 이렇게 한 칸 움직였는데, 이 사람이 이 차를 이렇게 한 칸 움직일지, 이렇게 한 칸 움직일지, 이쪽으로 움직일지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을 텐데, 이 경우의 수들을 저는 예측할 수 없어요. 그죠? 상대방이 자기가 두고 싶은 최선의 수를 찾아서 상대방이 두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수를 unpredictable, 즉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한 상대방의 수들이 어떤 특정 움직임으로 주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점은 뭐냐면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세돌이 그 바둑 두는 거 게임을 보면 그 바둑 두는 데 있어서 뒤에 시간이 째깍째깍 막 흐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생각할 시간을 다 쓰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뭐 일반적인 규칙은 이제 1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고 1분 안에 자기가 무조건 수를 둬야 되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의 전략들은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라는 거죠. 이 시간적인 제약이 어떤 형태로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영향을 미치냐면, 그냥 일반적인 탐색 문제에서 우리가 시간적인 제약이 없다라 그러면 아무리 복잡한 틀이더라도 다 이렇게 그려보고 끝까지 탐색을 다 한 후에 우리는 여기서 최적해를 도출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게임 같은 경우에 트리들이 막 이렇게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어진 시간 안에 이 전체 트리를 탐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에요. 거의 뭐 대부분이 아니라 이제 전부라고 해도 될 만큼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이 게임이라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시간적인 제약이 주어진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탐색하고자 하는 이런 트리가 있는데 이 트리 전체를 탐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다른 전략을 써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시간적인 제약이 있을 때의 전략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게임이라는 것과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런 적대적 탐색, adversarial search와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다루었던 이런 검색 문제들과는 이런 차이점이 존재한다 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문제에 대한 형식화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앞서 이제 탐색 전략들에 대해서도 문제에 대한 형식화를 했었어요. 그죠? 어떻게 형식화를 했냐 하면 이니셜 스테이트를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서치 스페이스, 상태 공간에 대해서도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액션에 대해서도 정의를 했고요. 기타 등등등, 또 뭐 비용 함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의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임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로 형식화가 가능합니다. 이 형식화된 상태로부터 탐색 전략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궁극적으로 이기는 상태에 도달하는 그 방법을 찾아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문제에 대한 형식화를 해야 되겠죠. 자, S0라고 표현하는 건 이니셜 스테이트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 체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체스에 이런 체스판에 8 곱하기 8의 체스판에다가 내 말들 가지런히 놓여져 있고 상대 말들 가지런히 놓여져 있는 이런 상태가 이제 이니셜 스테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초기의 시작 상태가 S0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게임에서의 이제 특이한 점은 플레이어 S라는 이런 형식화가 있습니다. 이 형식화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S라는 스테이트, 여기서의 S는 전부 다 스테이트를 말해요. S라는 스테이트에서 수를 두는 차례가 누구인지를 나타내요. 우리가 보통 체스에서 이제 체스는 2인용 게임이니까 2인용 게임으로 본다면 체스를 두는 사람은 나하고 적 이렇게 두 명일 거예요.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처음에 두기로 했어요. 첫 수를 제가 두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플레이어 S0 상태를 나타내는 건 바로 저를 의미하는 거겠죠. S0 이니셜 스테이트의 플레이어가 누구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2인용 게임 같은 경우에는 체스와 같이 2인용 게임 같은 경우에는 나와 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플레이어라는 이 함수는 바로 이 S라는 주어진 S라는 스테이트에서 플레이를 할 사람을 반환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액션 S는 S라는 스테이트, 마찬가지로 이제 S라는 스테이트에서 가능한 행위들을 리턴하는 거예요.
자, 초기에 체스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냥 네 줄로만 그릴게요. 체스판은 복잡하니까. 이 앞에는 다 병사들이 서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왕이 있고 여기에는 퀸이 있고 맨 끝에는 이제 루크라고 하는 장기에서 이제 차하고 비슷한 말들이 이제 맨 끝에 이제 포진해 있고요. 이 초기 상태라고 한다면 체스에는 조를 앞으로 한 칸 움직이거나 두 칸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 병사를 한 칸 움직이거나 두 칸 움직이거나 얘를 한 칸 움직이거나 두 칸 움직이거나 얘를 한 칸 움직이거나 두 칸 움직이거나 이런 형태로 이제 초기 상태에서 어떤 주어진 스테이트에서 가능한 움직임들을 반환하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액션 S는 주어진 스테이트에서 가능한 행위 집합을 반환하는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result SA는 뭐냐면 주어진 S라는 스테이트에서 이 A는 액션을 의미해요. 주어진 스테이트 S에서 액션 A를 실행했을 때의 결과가 뭐냐를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터미널 테스트 S는 뭐냐면 이 S라는 스테이트가 마지막 종료 상태인지를 판별하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체스를 계속 예로 들고 있으니까 체스라고 한다면 자, 이쪽에 상대편 킹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제 퀸이 있어요. 퀸. 요건 제 거예요. 제 거는 이렇게 좀 붉은색으로 칠할게요. 그리고 이쪽에 루크가 있어요. 루크는 장기에서 이제 차와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상하 좌우 일직선으로만 움직일 수 있고 퀸은 상하 좌우뿐만 아니라 대각선으로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상태가 돼서 상대방 차례예요. 상대방 차례라고 하면 현재 이 스테이트는 종료 상태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이 킹을 움직일 수 없어요. 킹은 장기에서의 그 왕처럼 이렇게 한 칸씩밖에 못 움직이거든요. 요로 가거나 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거나 이렇게 세 가지 경우밖에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쪽에 있는 루크한테 잡아먹히게 되고요. 이쪽이나 대각선이나 요 아래쪽으로 오게 되면 여기에 있는 제 퀸한테 잡아먹히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킹은 더 이상 움직일 공간이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 게임은 저의 승리로 끝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상태인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료 상태이냐? 그러면은 true를 리턴하고 종료 상태가 아니다 라고 하면 false를 리턴하는 그런 함수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utility SP는 뭐냐면 자, 여기서의 P는 플레이어를 의미해요. 그리고 S는 마찬가지로 어떤 스테이트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utility SP는 이 S 말단 상태, 즉 마지막 이제 게임이 종료되는 이런 상태에서 플레이어 P에 대한 비용 함수를 말해요. 비용 함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말로는 이제 목적 함수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혹은 효용 함수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유틸리티 펑션에 해당돼요. 그래서 어떤 말단 상태 스테이트 S에서 플레이어 P가 가지고 있는 유틸리티 함수. 체스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어떻게 부여되냐면 승리했을 경우에는 플러스 1점, 패배했을 경우에는 0점. 이게 저라고 할게요. 그리고 적이 있어요. 상대방은 0점, 제가 패배했다는 건 상대방이 이겼다는 거잖아요. 상대방한테 플러스 1점. 그리고 만약에 비기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비겼을 때는 각각 2분의 1점, 2분의 1점씩 부여가 돼요. 자, 이게 이제 체스에서의 기본적인 점수 부여 방식이거든요. 게임이 종료되었을 때.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런 상태가 됐다라면, 이런 상태가 됐다라면 저는 플러스 1점을 얻게 되겠죠. 상대방은 0점을 얻게 됐을 거고요. 자, 이렇게 이 유틸리티 펑션은 말단 상태 S에 대해서 플레이어 P가 얻을 수 있는 비용 혹은 효용, 가치를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게임에서의 문제를 이런 형태로 이런 기호들을 사용해서 형식화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틱택토라는 이런 게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틱택토라는 게임은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9칸짜리 뭐 사각형에 각각 O하고 X로 이제 말을 두어서 이 한 줄, 이렇게 한 줄, 뭐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한 줄을 만들면 이기는 게임이에요. 아주 뭐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신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쪽에 보면 이 맥스라고 쓰여져 있는 게 있고 민이라고 쓰여져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보면 맥스, 민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저부터 이 말을 두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수를 두었으니까 제가 두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상대방이 수를 둘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나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는 결국 맥스로 표시되어 있고요. 상대방은 민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즉, 맥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제가 이제 이런 인공지능 게임을 만들 거잖아요. 그죠? 이런 인공지능 게임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나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민은 상대방에 해당돼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이 틱택토라는 게임에서 저는 X로 표시를 할 거예요. X로 표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상대방은 O로 기호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X가 한 번 두고 O가 한 번 두고 X가 한 번 두고 O가 한 번 두고 이런 식으로 끝까지 두어져 가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저는 어떤 수들이 가능하냐면 9칸이 다 비어져 있잖아요. 자, X라는 수를 여기 이렇게 9가지가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9개의 경우의 수가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 중에 한 가지를 뒀어요. 뭐 첫 번째 이렇게 뒀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이렇게 제가 두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은 이 제가 표시한 요 X를 빼고 나머지 여기 이렇게 나머지 8칸에 이 5라는 수를 두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또 밑에 트리를 그려보면 요런 수들이 가능할 거예요. 또 상대방이 만약에 이제 두 번째 여기에다가 이제 5라는 수를 두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 나머지 칸들에 이제 X라는 수를 둘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가능할 거예요. 자, 이렇게 트리를 쭉 그려 나가다 보면 결국 이런 상태에 도달을 할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이 상태는 5가 이겼어요. 즉 상대방이 이겼네요. 그래서 저는 마이너스 1점이라는 효용함수의 값을 얻는 거예요. 제가 졌기 때문에요. 자, 이 상태는 지금 비긴 상태예요. 누구도 X도 O도 한 줄을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비겼으니까 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상태는 제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한 줄을 완성을 했어요. 대각선으로 한 줄을 완성했기 때문에 저한테 효용함수 플러스 1 값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리를 그려보면 틱택토는 9팩토리얼 가지의 이런 말단 노드들이 가능해요. 말단 노드들의 개수가 9팩토리얼에 해당됩니다. 9팩토리얼이면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한 35만 가지 정도가 아마 가능할 거예요. 한번 궁금하신 분은 직접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9팩토리얼. 자, 어쨌든 이런 형태의 이제 경우의 수가 가능해요. 사실 틱택토 같은 경우는 이 단지 칸 9칸에 저하고 상대방이 이제 하나씩 수를 번갈아 가면서 두는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단순한 게임이에요. 단순한 게임인데도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얘를 체스라든가 뭐 장기라든가 더 어려운 바둑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확장을 해 나가면 사실 이 밑에 말단 노드까지를 다 그려서 어떤 문제 해법을 찾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얘를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건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는 이제 맥스라고 표시가 돼 있고 상대방은 민이라고 표시가 돼 있고 저는 맥스, 상대방 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맥스하고 민이 갖는 이 의미가 뭐냐면, 자, 맥스는 효용함수의 값을 최대화하는 형태로 움직임을 이동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민의 의미는 반대로 효용함수를 최소화한다는 형태로 움직임을 이동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트리는 제 관점에서의 트리예요. 그죠? 제 관점에서 끝까지 쭉 가보면 제가 졌을 때 제가 얻는 이득은 마이너스 1점, 이겼을 때 0점, 이겼을 때 플러스 1점, 이런 형태로 제 관점에서의 효용함수의 이런 값이 매겨져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효용함수를 최대화할 수 있는 형태로 움직임을 해나가야 될 거예요. 자, 여기서의 이 세 개 중에 한 가지 수를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플러스 1이 되는 수를 골라야 되겠죠. 그런데 상대방은 제가 이렇게 낮은 점수를 갖는 형태로 수를 선택해 나가야 될 거예요. 즉, 이 트리는 제 관점에서 그려졌기 때문에 상대방이 많은 점수를 얻는다라는 의미는 제 관점에서는 이렇게 저는 작은 값을 갖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제 트리 내에서 저를 어떻게든 이런 최소값을 갖도록 움직임을 해나갈 거예요. 이 세 가지 수 중에 상대방의 수를 선택하라 그러면 다음에 상대방은 당연히 이 수를 선택하겠죠. 그죠? 그래서 바로 이 값이 맥스하고 민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유가 제 관점에서는 이걸 최대화하기 위해서 맥스 형태로 수를 선택해 나갈 거고, 상대방은 제가 가지고 있는 효용함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장 작은 값을 선택해 나가도록 움직임을 해 나갈 거기 때문에 민이라고 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맥스, 상대방은 민 형태로 수를 두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맥스와 민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게임에서의 탐색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에서의 이제 옵티멀 솔루션은 마지막 종료 상태, 터미널 스테이트에서 내가 이기는 게 옵티멀 솔루션이겠죠. 아까 이제 틱택토 예제에서 보면 아홉 칸 상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경우의 수가 가능할 텐데 마지막에 결국 유틸리티 펑션이 플러스 1이 되는 이 상태로 가는 요 경로가 바로 옵티멀 솔루션에 해당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옵티멀 솔루션을 어떻게 찾아가냐, 이 경로를 이제 어떻게 찾아가냐,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전략이 바로 미니맥스 탐색 전략입니다. 미니맥스 탐색 전략이라고 하면 우리가 앞서 이제 이 틱택토 트리를 그릴 때 여기가 이제 맥스고 제가 한 수를 두고 나서 나오는 여기가 이제 민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쭉 가서 마지막에 이제 터미널 스테이트까지 도달하게 되잖아요. 플러스 1이 되거나 0이 되거나 제가 졌을 경우에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거나 이런 상태가 되는데, 이렇게 이 트리 자체가 맥스하고 민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서 마지막에 터미널 스테이트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트리를 탐색하는 전략, 그래서 바로 미니맥스 탐색 전략이에요. 자, 이 미니맥스 탐색 전략은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저와
상대방은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 공간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분명히 이 상태 공간은 지금 틱택토 예제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이 상태 공간 전체를 이제 전부 다 그렸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모든 상태 공간을 다 그렸어요. 그러면 이 다 그린 상태 공간은 저와 상대방이 둘 수 있는 모든 수를 나열한 상태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상태 공간을 결국 저와 상대방은 같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방은 분명히 이기려고 최선의 수를 두어 나갈 거예요. 제가 이기려고 최선의 수를 두어 나가는 것처럼 상대방 역시 저를 이기기 위해서 항상 최선의 수를 두어 나갈 겁니다. 만약에 최선의 수를 두지 않는다면 이기는 건 훨씬 더 쉽겠죠. 근데 이제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저와 마찬가지로 최선의 수를 두고 나갈 때 그때 이제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터미널 스테이트가 가장 큰 값이 되는 상태로 갈 수 있도록 이 트리 탐색을 해나가는 전략이 바로 미니맥스 탐색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 미니맥스 탐색 전략은 유틸리티 함수 state s에 대한 유틸리티 함수가 주어지고요. 만약에 s가 말단 노드라면, 그리고 만약에 현재 맥스 플레이어, 즉 플레이어가 저라면, 즉 나라면 이 S라는 스테이트에서 취할 수 있는 액션 A에 대한 리절트가 최대가 되는 형태를 골라야 되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 가령 틱택토 예제로, 자, 제가 이제 여기가 이제 맥스예요. 맥스에서 쭉 트리를 타고 나갔더니 여기가 플러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0이에요. 터미널 스테이트에 도달했을 때. 그러면 저는 요 맥스에 해당하는 이 사람이 플레이할 때, 제가 플레이할 때는 이 효용 함수 값이 플러스 1이 되는 요 경로에 해당하는 어떤 수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민 플레이어라면, 즉 상대 측 상대방 플레이어라면 이 플레이어는 이 효용함수 값을 최소로 하고 있는 민 값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자, 이 다음에 어떤 민이라는 이 플레이어의 상태가 주어진다면 이 플레이어 상태는 이 마이너스 1로 가는 요 경로상에 존재하는 어떤 수를 두어 나갈 거예요. 자, 이렇게 미니맥스 탐색 전략은 마지막 말단 노드일 경우에는 효용함수 값을 반환하게 되고요. 그리고 맥스 플레이어일 경우에는 자기가 둘 수 있는 수 중에 가장 효용함수의 값을 최대로 하는 수를 두게 되고요. 만약에 현재 플레이어가 민이라면, 즉 상대방이라면 자기가 현재 상태에서 둘 수 있는 수 중에 가장 효용함수 값을 최저로 만드는 수를 두어 나갈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미니맥스의 전략이에요. 자, 전략을 좀 더 그림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간단한 트리를 그려봤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맥스니까 저가 한 수를 두고요. 내가 한 수를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한 수를 두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 한 번 두고 상대방 한 번 두면 이제 게임이 끝나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세모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맥스고요.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건 민이에요. 즉 상대방이에요. 저는 처음의 상태에서 A1과 A2와 A3 이 세 수 중에 한 가지를 둘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자, 제가 A1이라는 수를 두었어요. 그러면 상태는 B라는 상태가 되고 이 B라는 상태는 B1, B2, B3 세 개의 수 중에 한 가지를 둘 수 있어요. 자, B라는 이 노드에서 상대방이 B1이라는 수를 두게 되면 저는 3점이라는 점수를 얻게 돼요. B라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B2를 두게 되면 저는 12점을 얻게 돼요. 그리고 B라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B3라는 수를 두게 되면 저는 8점을 얻게 됩니다. 자, 제가 만약에 A2라는 수를 두게 되면 C라는 상태에 도달하게 되고 이 C라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C1이라는 수를 두게 되면 2점을 얻게 되고요. C2를 두게 되면 4점을 얻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 말단 노드, 여기는 이제 말단 노드예요. 터미널 스테이트. 자, 터미널 스테이트입니다. 이 터미널 스테이트에서 각각 얻을 수 있는 유틸리티 펑션의 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 max라는 차례를 두는 이 플레이어는 항상 최대값이 되도록 수를 선택을 할 거예요. 이 A1이라는 수와 A2라는 수와 A3라는 이 세 가지 수 중에 한 가지를 두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수 중에 최대로 할 수 있는 수를 두어 나갈 거예요. 반대로 이 min이라는 플레이어는 현재 A의 선택에 따라서 B, C, D 세 개의 상태가 가능해요. 각각의 상태에서 항상 최소로 효용함수의 값을 최소로 만드는 수를 선택할 거예요. 자, B가 B1이란 수를 두게 되면 저는 3점을 얻고요. B2라는 수를 두게 되면 12점을 얻게 되고, B3라는 수를 얻게 되면 8점을 얻게 돼요. 이 세 가지 수 중에 B1, B2, B3 중에 이 B 스테이트에서 min 플레이어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수는 뭐겠어요? 당연히 B1이겠죠. 왜냐하면 B1, B2, B3 이 세 개의 수 중에 가장 적게, 가장 낮은 효용함수 값을 갖는 게 바로 B1이라는 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B라는 스테이트에서 이 min 플레이어는 B1이라는 수를 두는 게 가장 최선의 수예요. 그러면 B1이란 수를 두었을 때 B에 대한 이 효용함수의 값은 이제 3이 되는 거죠. 자, C 상태에서 min 플레이어가 둘 수 있는 최고의 수는 가장 2, 4, 6 중에 가장 낮은 값인 C1의 수를 두었을 때 가장 최고의 플레이인 거예요. 자, C1의 수를 두었을 때 가장 C의 이 효용함수 값은 2가 됩니다. 그리고 D라는 상태에 대해서 min 플레이어가 둘 수 있는 최고의 수는 2예요. 역시 D3라는 수를 두었을 때 2라는 효용함수 값을 얻게 됩니다. 그럼 결국 B는 3, C는 2, D는 2라는 효용함수 값이 나오게 돼요. 이때 A라는 맥스 플레이어가 둘 수 있는 수는 A1, A2, A3인데, A1이라는 수를 두었을 때 효용함수 값은 3이고요. A2라는 수를 두었을 때 효용함수 값은 2예요. A3라는 수를 두었을 때 효용함수 값은 마찬가지로 2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A가 둘 수 있는, A라는 스테이트에서 맥스 플레이어가 둘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수는 3, 2 중에 가장 큰 값인 A1이라는 수에 해당됩니다. 그럼 결국 A는 A1이라는 수를 두게 되는 거고요. 이 게임 트리에서 살펴본다면 B라는 노드에 도달하게 되고, min 플레이어는 가장 작은 값인 B1이라는 수를 두게 됩니다. 그럼 결국 이쪽으로 오게 되고 A가 플러스 3점의 이득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형태로 이제 미니맥스 탐색 전략은 각각 맥스 플레이어냐 min 플레이어냐에 따라서 맥스 플레이일 경우에는 가장 최대로 할 수 있는, 효용함수를 최대로 할 수 있는 수를 선택하게 되는 거고, min 플레이어일 경우에는 효용함수의 값을 최소로 하는 수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탐색을 해 나가는 게 미니맥스 탐색 전략이에요. 자, 그럼 알고리즘과 함께 이제 미니맥스 탐색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는 기본적으로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미니맥스 디시전이라는 거는 주어진 상태를 매개 변수로 받아서 해당 상태에서 마지막 이제 최고의 수를 두는 그 최상위 함수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맥스 밸류 함수는 맥스 노드에서 이제 최상위 값을 선택하는, 최고의 값을 선택하는 그런 함수고요. min 밸류 함수는 min 플레이어에 대해서 최고의 수를 선택하는 그런 함수에 해당됩니다. 자, 우선 이 상태부터 쫓아가도록 하죠. 자, 미니맥스 디시전에서 매개 변수가 스테이트입니다. 자, 요 처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자, 요 스테이트는 A가 들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앞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S라는 스테이트,
즉 A라는 스테이트에서 가능한 수들이 액션들이 어떤 게 있어요? A1, A2, A3 세 개가 있죠. 이 세 개에 대해서 이 A는 A1, A2, A3 하나씩 실행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맥스 값을 선택하겠다, 최고로 하는 수를 선택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뒤쪽에 함수를 볼게요. 현재 스테이트는 A예요. 그죠? 여기서 실행이 가능한 A는 세 가지가 존재하잖아요. A1, A2, A3 세 가지가 존재해요. 근데 이제 각각 한 번씩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A1이라고 하죠. A라는 스테이트에서 A1이라는 수를 두었을 때 만들어지는 리절트 뭐겠어요? B가 되겠죠. 이 부분은 첫 번째 B라는 스테이트가 됩니다. B라는 스테이트를 가지고 민밸류 함수로 호출하는 거예요. 민밸류 함수 여기 있어요. 자, 첫 번째 얘는 B 상태가 됩니다. 그죠? 자, 요 상태로 지금 민밸류 함수가 호출이 된 거예요. 자, 스테이트가 터미널 스테이트, 종료 노드냐? 검사를 합니다. 종료 노드인가요? 아니죠. 자, 종료 노드 아닙니다. 자, 그러면 V라는 변수에다가 무한대 값을 집어넣어요. 자, 그리고 스테이트. 현재 이 스테이트는 B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B 스테이트에서 가능한 액션들, 뭐가 있어요? 액션들 B1, B2, B3가 있죠. 자, B1, B2, B3에 대해서 요거를 한 번씩 실행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B1일 때. 자, 스테이트는 현재 B예요. 그리고 A는 첫 번째 B1부터 시작하죠. 이 상태에서 B1을 선택한다는 건 이 리절트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요 상태가 됩니다. 자, 여기에도 제가 이제 알파벳을 구별할게요. 알파벳이 없으니까 A, B, C, D, E, F, G, H, I, J, K, L, M. 자, 이 상태가 됩니다. 이 스테이트가 되는 거죠. 이 노드가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맥스 밸류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자, 맥스 밸류 함수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스테이트는 현재 2예요. 2. 자, 요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 상태가, 이 노드가 터미널 노드냐? 터미널 노드네요. 그죠? 그러면 뭘 반환하냐 하면 스테이트에 대한, 즉 이 스테이트에 대한 유틸리티, 효용함수 값을 반환해라 라는 거예요. 그럼 몇이 반환돼요? 3이라는 값이 반환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요 함수가 3이라는 값을 반환하게 되면 요 전체는 3이라는 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V는 현재 무한대예요. 무한대와 3 중에 민 밸류를 선택하랍니다. 자, 그럼 V에는 몇이 들어가요? 이제 V에는 무한대가 없어지고 3이라는 값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차례 이제 B2라는 액션에 대해서 해봐야 되겠죠? B2라는 액션에 대해서. 자, B고 여기는 B2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B라는 스테이트에서 B2라는 액션을 취하면 요 리절트는 2가 아니라 F가 되는 거고요. 그 F를 가지고 맥스 밸류 펑션을 호출합니다. 자, 맥스 밸류 펑션. 자, F를 가지고 호출하게 되고 F 역시 말단 노드예요. 그죠? 거기에 유틸리티 함수 값을 반환합니다. 12를 반환하게 되네요. 자, 그럼 여기 함수의 값은 F 노드에 대해서 12라는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V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 있어요? 3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죠. 3과 12 중에 하나를 선택하래요. 낮은 값을 선택하래요. 그럼 당연히 3을 선택해야 되겠죠? 역시 V의 값은 여전히 3입니다.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제 G 노드에 대해서도 해요. 여기에 이제 8과 3 중에 민 값을 선택하래요. 3이 더 작네요. 여전히 V 노드는 3이에요. 자, 그럼 여기 다 실행했습니다. 민 밸류 다 실행했고요. 자, 결국 3이라는 값이 어디로 반환되냐면 아까 이 민 밸류 함수로 호출했던 자, 요쪽으로 반환이 되는 거예요. 자, 요로 반환이 됩니다. 자, 그럼
A라는 스테이트에서 A1이라는 이 수를 두었을 때 값은 3이었어요.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A2와 A3 수에 대해서 요 민밸류 함수를 호출해서 실행을 해 나갑니다. 그러면 얘는 2가 되고요. A3도 2가 됩니다. 자, 이 2가 되는 건 여러분들이 직접 요 함수를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됐습니다. 자, min value의 값을 이 액션 A라는 스테이트에 대해서 각각 수행 가능한 액션들에 대해서 다 수행을 해봤더니 3, 2, 2가 나왔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수, 아기먼트 max를 선택하래요. 자, 그럼 뭐겠어요? 이 3이라는 값이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 A1이라는 수를 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A라는 스테이트에 대해서 미니맥스 디시전이라는 함수를 호출했더니 결국 얘가 반환하는 액션은 뭐냐? A1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 A라는 스테이트에서 맥스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전략은 A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미니맥스 탐색 전략을 이렇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니맥스 탐색 전략의 이제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완전성, 컴플리트 하냐? Yes라는 겁니다. 자, 어떤 우리가 게임에서의 상태 공간이 주어졌을 때 상태 공간을 이렇게 트리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상태 공간을 트리로 표현할 수 있다면 결국 우리가 바라는 이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방법, 즉 여기서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옵티멀 솔루션이죠. 이 옵티멀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옵티멀 하냐? 뭐 그렇다는 겁니다. 당연히 옵티멀한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타임 컴플렉시티가 브랜치의 이 m은 깊이를 말하는 거죠. 깊이 승만큼의 타임 컴플렉시티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아까 미니맥스 탐색 전략에서 살펴봤다시피 자, 알고리즘을 이제 간단히 요렇게만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자, 이 알고리즘 이렇게 트리가 생겼을 때 앞서 알고리즘을 잘 생각해 보면 요 노드에서 이쪽 수를 하나 선택해서 탐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 수를 탐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쪽 수를 탐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탐색했고요. 얘를 탐색했고 얘를 탐색했어요. 자, 숫자 써볼까요? 탐색 순서를 1, 2, 3, 4, 5, 6, 7 이런 순서로 탐색을 했어요. 자, 이게 우리가 앞서 배웠던 무엇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뭐하고 비슷한가요? 자, Depth First Search의 탐색 전략과 아주 동일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Depth First Search에서 사용되었던 타임 컴플렉시티가 동일하게 미니맥스 탐색 전략에서도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복잡도가 굉장히 높아요. 공간 복잡도는 b 곱하기 n만큼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공간 복잡도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거를 우리가 체스라고 생각해 보면 체스에서는 이 브랜치 평균적으로 하나의 상태에서 가능한 수의 개수가 평균적으로 35가지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상태가 주어졌을 때 이 상태에서 수행할 수 있는 가능한 수가 평균적으로 35개 정도 된대요. 그리고 보통 체스가 어느 정도 수를 두면 끝나냐면 한 명의 플레이어가 보통 한 50수 정도 두면 게임이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체스는 두 명이서 두는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맥스하고 민을 나타내서 이렇게 트리를 그려보면 이 트리의 깊이가 결국 100 정도 된다라는 거죠. 뭐 물론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조금 더 짧은 수도 존재하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평균적으로 한 100수 정도 된다라고 해요. 이 맥스하고 민을 다 그려보면. 그래서 결국 이 수가 35의 100승 정도 되는 이 노드가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많은 노드들을 이제 시간으로 탐색을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미니맥스 탐색 전략이 아까 뭐 틱택토 같이 이렇게 단순한 게임에서는 가능했지만 굉장히 이런 체스와 같이 경우의 수가 많고
많고 이 깊이가 깊은 이런 트리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전체 상태 공간을 그려서 탐색을 하는 게 아주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겠죠. 자,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체스는 우리가 이제 두 명이서 두는 게임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3명 이상이 되면 이 트리를 이제 어떻게 그려야 될까를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두 명이서 둘 때는 자, 이쪽에 이제 맥스 수가 있고 이쪽이 이제 미니였어요. 그리고 이 효용함수는 맥스의 관점에서 그려졌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의 두 명이서 두는 게임은 특징이 뭐냐면 제로섬 게임이에요. 제로섬 게임입니다. 즉, 한 명이 이기면, 한 명이 승리하게 되면 또 다른 한 명은 당연히 지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게 뭐, 이기는 사람이 플러스 1점을 받았다면, 지는 사람 마이너스 1점을 받게 됩니다. 이런 형태가 이제 제로섬 게임인데, 이런 제로섬 게임이다 보니까 한 명의 관점에서 이제 유틸리티 펑션을 작성을 해서 말단 노드에 부여를 하면 됐었어요. 근데 3명 이상이 플레이할 때는 이렇게 한 명의 관점으로 어떤 트리를 그리는 게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효용 함수를 이렇게 플레이어 수에 따라서 그리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플레이어를 A, B, C 3명으로 이제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각각 이 첫 번째 칸은 A가 얻는 효용, 두 번째 칸은 B가 얻는 효용, 세 번째 칸은 C가 얻는 효용, 이렇게 각각을 벡터 형태로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A라는 플레이어는 1번 수, 2번 두 가지 수를 둘 수 있고요. B라는 플레이어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두 가지 수를 둘 수 있고, C라는 플레이어도 1번 수, 2번 수, 2번 수. 자, 이렇게 둘 수 있어요. 이 경우에 A가 얻는 효용은 1이고요. B가 얻는 효용은 2고, C가 얻는 효용은 6이에요. 자, 이 경우엔 A가 얻는 효용은 4고, B는 2, C는 3입니다. 자, 그럼 C의 관점에서 어떤 수를 선택해야 될까요? C의 관점에서 6하고 3 중에 C라는 플레이어가 효용함수가 최대가 될 수 있는 수를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C라는 플레이어는. 그럼 6하고 3 중에 당연히 이 수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노드에 대한 효용함수는 1, 2, 6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B라는 관점에서 이쪽은 1, 2, 6이고 이쪽은 6, 1, 2예요. 자, B라는 관점에서 B라는 플레이어가 얻을 수 있는 효용함수의 값은 이렇게 두었을 때 2고 이쪽으로 두었을 때 1이에요. 그럼 B라는 플레이어는 어떤 수를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B라는 플레이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효용함수의 값을 최대로 할 수 있는 이 수를 선택하겠죠. 자, 그래서 이쪽 노드의 효용함수 값은 1, 2, 6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마찬가지 방법으로 1, 5, 2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 A라는 플레이어가 선택할 수 있는 수는 이쪽 아니면 이쪽인데, 사실 효용함수의 값이 둘 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경우에는 A라는 플레이어는 어떤 수를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쪽 수를 선택한다라고 이렇게 그림은 그려져 있어요. 하지만 결국 A라는 플레이어 관점에서는 어떤 수를 선택을 해도 이제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알파, 베타 프루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가 그 체스 플레이 같은 경우에 각 수마다 35가지의 수가 평균적으로 가능하고 트리의 깊이가 100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시간 복잡도가 35의 100승만큼 나오게 됩니다. 그럼 결국 이 시간 복잡도의 이 모든 노드들을 다 탐색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러면 효과적으로 트리의 탐색 범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겁니다. 탐색 범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알파, 베타 프루닝이에요. 앞서 이야기한 미니맥스 방법. 그리고 지금 이야기할 알파, 베타 프루닝. 이 두 가지 방법들 모두 앞서 제가 이제 체스 두는 컴퓨터 이야기 했었죠. 딥블루라고 하는 IBM에서 만든
체스 두는 컴퓨터에 적용되었던 방법이에요. IBM에서 만든 이 딥블루라는 컴퓨터가 1996년, 1997년 인간과의 대결을 했고요. 1997년에 사람 챔피언, 그 당시에 이제 체스 챔피언이었던 사람을 이기게 됩니다. 그때 이 IBM 컴퓨터가 사용했던 전략이 미니맥스 탐색 전략과 알파베타 프루닝이에요. 자, 그래서 알파베타 프루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와 이제 동일한 형태의 트리를 이용을 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여기서 맥스가 어떤 수를 두게 되고 민이 어떤 수를 두게 돼서 각각에 대해서 맥스가 어떻게 프루닝을 해나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우선 이 미니맥스 탐색 전략은 뎁스 펄스 서치를 사용을 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선 이쪽 수를 두었을 때 아까 얘는 A1이라는 수였어요. 자, 요 노드가 A였고요. 요 노드가 B였어요. 요 노드 E, F, G였어요. 자, B라는 요 스테이트에서 민이라는 플레이어가 선택할 수 있는 수는 B1, B2, B3 3개예요. 근데 이 중에 B1을 선택했을 때 효용함수 값이 3이고 B2를 선택했을 때 12, B3를 선택했을 때 8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때 민 플레이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수는 뭔가요? 당연히 요거겠죠. 요 스테이트로 갈 수 있는 B1이라는 수일 거예요. 그래서 이 B 스테이트일 때 민이라는 플레이어는 B1이라는 수를 선택하게 되고 결국 B 노드의 효용함수 값은 3이 되게 됩니다. 3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드를 탐색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노드를 탐색할 때, 자, 보게 되면, 두 번째 요 C라는 노드예요. 여기는 A, B, C라는 노드에서 첫 번째 이 수를 탐색을 해 나갑니다. 이 수를 탐색했더니 효용함수의 값이 2예요. 2예요. 자, 민이라는 노드는 최소를 선택하는 거고요. 얘는 최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맥스는 최대를 선택하고 민은 최소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왔을 때 C 값은 2가 돼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이 어떤 값이든 2가 가장 큰 값이 되는 겁니다. 그죠? 얘는 최소를 선택하게 되니까 최소값이 2예요. 그러면 다른 수들은 당연히 2보다 얘네들이 어떤 값을 갖건 이 C 값은 2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8이에요. 그러면 요 노드의 값은 2예요. 그런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9예요. 그러면 C 노드의 값은 2가 아니라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앞에 노드 하나만 딱 보면 요 노드 하나만 딱 보면 C 값은 2보다 작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2보다 작다는 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이 의미가 중요해요. 맥스는 최대를 선택하잖아요. 그죠? 최대를 선택해요. 그러니까 3하고 2가 있으면 얘는 무조건 2보다 작아지잖아요. 분명히 얘를 선택할 거예요. 얘를 선택할 겁니다. 그러니까 맥스 관점에서는 자기가 이 뒤에 어떤 수가 나오던 맥스가 선택할 수 있는 값은 무조건 3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3보다 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이 C 노드 값은 2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노드를 딱 봤더니. 그러니까 나머지 뒤에 값들은 굳이 탐색할 필요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탐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탐색을 하지 않습니다. 이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탐색을 해봐야. 자, 마찬가지로 이 뒤에 노드를 봅니다. 근데 여기는 14예요. 첫 번째 봤더니 노드가 14예요. 그러니까 얘는 14보다 작은 값일 거예요. 요 뒤에 노드가 이제 두 개가 더 있잖아요. 14보다 작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예를 들어서 15, 16이에요. 그러면 요 노드의 값은 14로 결정되겠죠. 왜냐하면
민 플레이어는 가장 최소의 값을 선택해야 되니까 14로 결정이 될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14로 결정이 됐다면 맥스는 3이 아니라 14라는 값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더 탐색할 여지가 남아 있는 거예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더 탐색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노드를 봤더니 다음 노드가 5예요. 숫자가 줄었어요. 민 노드는 최소 값을 선택하는 거죠. 역시 5로 업데이트 됩니다. 이제는 5보다 작은 수가 요 D라는 노드의 값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 갈 수 있는 해가 하나 더 남아 있어요. 이 값을 탐색을 해야죠. 이 값이 만약에 7이라고 한다면 5가 가장 작은 값이니까 얘는 맥스 노드의 값은 5가 될 테고요. A 노드의 값은 5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더 탐색을 해봐야 되겠죠. 얘가 이제 5보다 작을지 클지를 아직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한 수, 마지막 남은 수까지 탐색을 해봅니다. 탐색을 했더니 마지막이 2예요. 효용함수 값이. 14, 5, 2 중에 그러면 민 플레이어가 이 D라는 노드에서 선택하는 값은 당연히 2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 맥스 플레이어가 A라는 노드에서 선택할 수 있는 수는 A1을 선택했을 때 3, A2를 선택했을 때 2, A3를 선택했을 때 2. 그러니까 3이라는 A1 수를 선택해서 이 A라는 노드에서 맥스 플레이어는 A1이라는 수를 두게 되고 3이라는 효용함수 값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면 이 우리가 탐색한 트리를 보면 요 수하고 요 수는 탐색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탐색해야 되는 이 9가지 수 중에서 두 수를 줄인 거죠. 자, 이게 그냥 지금 보면 이렇게 딱 두 수밖에 뭐 못 줄였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트리는 아주 굉장히 단순화된 트리잖아요. 이렇게 밑으로도 막 뻗어나가는 이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가지들을 이제 통째로 쳐내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자,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알파, 베타 프루닝을 해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지금은 얘가 요쪽 노드를 보면 처음에 수가 14, 5, 2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14도 탐색하고 5도 탐색하고 2도 탐색했는데 요 앞에 있는 요 C라는 노드처럼 만약에 이 탐색하는 수가 2, 5, 14 이런 순서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2만 보고 이 나머지 두 수는 탐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요 수 하나만 보고 탐색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아마도 좀 더 탐색 범위를 줄일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알파, 베타 프루닝은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수를 이제 먼저 탐색하느냐에 따라서도 가지치기가 굉장히 많이 될 수도 혹은 적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을 우리가 이제 알파, 베타 프루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알파, 베타 프루닝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알파 프루닝, 알파의 의미는 맥스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들을 찾아 나가는 걸 말하는 거고요. 이 베타라는 거는 민 플레이어가 둘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를, 즉 가장 작은 값을 탐색해 나가는 프루닝 기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얘가 이제 맥스고요. 맥스는 네모로 표시되어 있어요. 얘는 민이에요.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맥스라는, 여기도 이제 맥스라는 플레이어예요. 맥스라는 플레이어가 뒀을 때 h라는 수에 대해서 효용함수 값이 1, i라는 수를 두었을 때 i라는 스테이트에 대해서 효용함수 값은 5. 그러면 d는 이제 맥스는 5를 선택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첫 번째 노드를 살펴봤더니 효용함수 값이 6이에요. 그러면 2는 이 맥스 플레이어가 선택하는 거니까 6보다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위에는 민 플레이어잖아요. 민 플레이어는 분명히 얘를 최소로 하는 값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6보다 커질 이 값들이 있기 때문에 5를 선택하겠죠. 이 뒤에는 굳이 탐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 플레이어가 선택하는 수의 관점에서 이 둘을 탐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베타 가지치기, 베타 프루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반대로 이 맥스라는 플레이어가
min 플레이어가 있을 때 이쪽 가지를 치는 건 max라는 플레이어 관점에서 이쪽을 탐색할 필요 없기 때문에 가지를 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알파 프루닝, 알파 가지치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파 베타 프루닝이라는 게 각각 알파는 맥스 관점에서 이제 가장 좋은 수를 찾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나가는 것, 베타 프루닝은 민 플레이어 관점에서 가장 좋은 수를 찾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나가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알고리즘은 마찬가지로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함수 자체를 호출하는 알파 베타 탐색이라는 함수고요. 두 번째는 max라는 관점에서의 탐색을 해나가는 max 밸류 함수, min 밸류 함수. 이 max 밸류와 min 밸류 함수는 아까 봤던 미니맥스 탐색 전략에서의 알고리즘과 그 이름은 동일합니다. 이 안에 모양만 프루닝을 해나갈 수 있도록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이제 각각 함수가 맥스 밸류와 민 밸류의 함수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이 세 가지예요. 스테이트와 알파, 베타. 그리고 이 내부에서 v라는 이 변수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각각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맥스 밸류 함수에 대해서 스테이트 s 그리고 v, 알파, 베타 그리고 min 밸류 함수에 대해서 state, v, 알파, 베타. 자, 이렇게 요 옆에 있는 트리를 가지고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이제 제가 이렇게 앞서 봤던 것처럼 노드의 이름을 쓸게요. E, F, G, H, I, J, A, L, M. 자, 여기는 A1, A2, A3, B1, B2, B3, C1, C2, C3, D1, D2, D3.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스테이트. 자, A라는 스테이트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이쪽 알파, 베타 서치에서의 S는 현재 A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맥스 밸류 함수로 호출하는 거예요. state S, 알파에는 마이너스 무한대, 베타에는 플러스 무한대. 자, state는 A고요. 알파에는 마이너스 무한대, 베타에는 플러스 무한대가 들어갑니다. 자, 지금 그럼 요 A예요. state는 A state가 터미널 노드인가요? 아니죠. 자, 그럼 V 값에 마이너스 무한대를 넣습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를 넣어요. 자, A라는 스테이트에서 가능한 액션은 A1, A2, A3예요. 자, 첫 번째 A라는 함수, 요 변수에 A1 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result S에 A라는 액션, 즉 A1이라는 액션을 취했을 때의 리절트는 뭐냐 하면 B가 됩니다. 얘는 이제 B가 되는 거예요. 그럼 B라는 노드를 가지고 min 밸류 함수로 호출하는데 알파, 베타 값을 그대로 넣어서 호출합니다. 자, min 밸류 호출하는데 state는 B가 되고요. 알파는 우리 여기서 앞에 봤던 마이너스 무한대, 베타는 플러스 무한대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로 들어온 거예요. 이쪽으로. 자, B라는 노드는 터미널 노드인가요? 아니죠. 자, V에 플러스 무한대를 넣습니다. 이쪽에 플러스 무한대가 들어가요. 자, 그리고 나서 B라는 스테이트에서 가능한 액션 뭐가 있나요? B1, B2, B3가 있죠. 자, 첫 번째 B1부터 해나갑니다. B1부터 스테이트 B에 대해서 B1이라는 액션을 취했을 때의 리절트는 2가 되네요. 자, 2라는 노드가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알파, 베타 값을 그대로 넣어요. 2라는 노드에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맥스 밸류 함수로 호출한 거잖아요. 자, 2가 터미널 노드인가요? 2는 터미널 노드예요. 그죠? 그러면은 유틸리티 함수의 값 3을 반환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는 요 전체 값은 이제 3이 돼요. 자, v는 현재 무슨 값인가요? 자, v는 플러스 무한대가 들어가 있어요. 3과 플러스 무한대 중에 최소값을 넣는 거예요. 최소값을 v로 업데이트합니다. 무한대와 3 중에 이제 v 값은 3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v가 알파보다 작나요? v가 알파 마이너스 무한대보다 작나요? 작지 않죠. 자,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베타와 v 값 중에 작은 값으로 베타를 업데이트해요. 베타는 현재 플러스 무한대고요. v는 3이에요. 둘 중에 작은 값은 당연히 3이겠죠. v값 3이에요. 그걸 가지고 베타를 업데이트합니다. 베타를 3으로 업데이트해요. 자, 그럼 다시 와서 B2를 선택합니다. B2를 선택하면 여기서 스테이트는 여전히 B고 B2라는 거에 대해서 리절트는 F노드가 돼요. F노드. 자, F노드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쫓아가 보면 12가 나옵니다. 맥스 밸류는 12가 돼요. 그러면 V가 현재 3이고 요 뒤에 있는 값이 12예요. 이 중에 작은 값, 민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V가 작네요. V는 여전히 3이에요. 마찬가지로 쭉 이 B3까지 가고 나면 결국 V는 3으로 여기까지 왔을 때 3으로 종료됩니다. 그럼 V 값을 이제 반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왔냐 하면 자,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서의 요만큼이 이제 3으로 된 거예요. 그럼 현재 V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네요. 마이너스 무한대와 3 중에 맥스 값을 취하래요. 마이너스 무한대와 3 중에 맥스 값은 3이잖아요. 그죠? 그 3으로 V를 업데이트 하래요. 여기는 이제 V 값은 3이 된 거예요. 자, V가 베타보다 크냐? V가 베타. 현재 베타의 값은 플러스 무한대예요. 크지 않죠? 자, 그럼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알파와 V 중에 맥스 값으로 알파를 업데이트 하래요. 알파는 마이너스 무한대고요. V 값은 3이에요. 그 중에 맥스 값 3이 더 큰 값이죠. 3으로 알파를 업데이트 하래요. 알파는 이제 3이 됐네요. 그러고 나서 여기 와서 이번에는 A2라는 이 액션을 가지고 이제 이 부분을 다시 쫓아갑니다. 자, 이 아래쪽을 제가 지울게요. 좀 지저분해졌으니까 지우고, 자, A라는 상태에서 A2를 선택했을 때 리절트는 C가 되겠죠. 요 A라는 스테이트에서 A2라는 액션을 취하면 C 노드가 돼요. 그죠? C 노드에 대해서 알파, 베타 값을 가지고 이제 민밸류 함수로 호출합니다. C라는 스테이트에 대해서 현재 알파 값은 3이에요. 그죠? 그리고 베타 값은 플러스 무한대네요. 자, 플러스 무한대를 가지고 요 민밸류 함수로 호출합니다. 자, C가 터미널 노드인가요? 아니죠. 넘어갑니다. V에다가 플러스 무한대를 넣어줘요. 자, V에 플러스 무한대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스테이트 C에 대해서 가능한 액션이 뭐가 있냐면 C1, C2, C3 세 가지예요. 자, 그 중에 먼저 C1부터. 자, C1에 대해서 스테이트는 C고 C1이라는 액션을 취하면 리절트는 H라는 노드가 됩니다. H라는 노드를 가지고 다시 맥스 밸류 함수로 호출해요. H라는 이 스테이트를 가지고 알파는 현재 3이고 베타는 현재 플러스 무한대예요. 플러스 무한대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맥스 밸류로 호출해요. 자, 터미널 노드인가요? 자, 이 H는 터미널 노드죠? 그러니까 유틸리티 함수를 반환합니다. 함수의 값을 반환해요. 그럼 2가 반환됩니다. 그럼 결국 이 함수의 값은 2가 되는 거고요. 자, V와 E 중에
min 값을 선택합니다. v는 현재 플러스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작은 값을 선택하니까 v는 2로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v가 알파보다 작은지 검사합니다. v는 2고 현재 알파는 3이에요. v가 알파보다 작네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그 뒤에 더 이상 탐색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v 값을 리턴을 하는 거예요. 2라는 값을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다시 이쪽으로 와서 요 값이 2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고요. 그럼 V값, 현재 V값 얼마예요? 3이에요. 3하고 이 중에 max를 선택해서 V에 넣어라 라는 거예요. 3하고 이 중에 max 값은 여전히 요 값입니다. 그러니까 V는 3으로 업데이트 되는 거죠. 즉 지금 보면 요 한 줄을 통해서 요쪽 노드만 탐색하고 이 뒤에 노드들은 탐색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프루닝을 한 거죠. 자,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이와 같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알파, 베타 프루닝을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뒤에 요 노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한번 따라가 보세요. 알고리즘을 한번 따라가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이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앞서 미니맥스 탐색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미니맥스에 대한 탐색 공간을 줄이기 위해서 알파, 베타 프루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스 혹은 뭐 바둑, 뭐 기타 등등 많은 게임들이 이렇게 미니맥스 전략을 통해서 알파, 베타 프루닝을 해서 탐색 공간을 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체 탐색 공간을 검색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시간적인 제약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미니맥스 이 탐색 전략은 기본적으로 전체 게임에 대한 상태 공간을 다 탐색을 해야 되고 알파, 베타 프루닝을 한다고 쳐도 여전히 그 상태 공간이 굉장히 넓을 뿐만 아니라 어쨌든 마지막에는 이 터미널 스테이트를 반드시 탐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트리의 뎁스가 어느 정도나 됐든지 터미널 스테이트까지 가봐야 이 값에 따라서 뒤에를 자를지 말지를 결정을 하잖아요. 결국 이 깊이까지는 한 번은 다 가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미니맥스 탐색 전략이 알파, 베타 프루닝을 가지고 있는 미니맥스 탐색 전략이 이렇게 효과적으로 트리를 자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시간이 있는 어떤 게임에서 그 효용성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겠죠. 첫 번째,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냐면 유틸리티 펑션을 휴리스틱한 함수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휴리스틱 함수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단 노드까지 가서 정확한 어떤 유틸리티 함수를 통한 효용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서 A스타 했던 것처럼 일종의 중간에 딱 잘라서 추정치를 구하는 거죠. 어느 정도 수가 진행되고 난 이후에 얘가 이길 것 같다, 질 것 같다라는 추정치를 구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끝까지 가지 않고 적당한 순간에 컷오프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탐색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한 어느 정도 탐색을 해보고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라는 수에서 끊고서 탐색을 종료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떤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게임에서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로 휴리스틱 함수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휴리스틱 함수를 사용하는 건데 휴리스틱 함수는 이제 말 그대로 일종의 추정치를 사용을 하는 거죠. 이 체스 같은 경우에 추정치를 사용하기 굉장히 좋아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이 오래된 역사만큼 체스를 두면서 각각에 대한 기물들에 대한 일종의 점수화가 경험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경험적으로 점수화가 가능해졌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한 점수는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퀸 같은 경우에는 얘는 12점, 그리고
돌 같은 경우에는 뭐 1점, 뭐 루크 같은 경우에는 8점, 뭐 이런 식으로 일종의 각각 기물에 대한 점수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끝까지 탐색하면 결국 내가 이겼다, 혹은 뭐 상대방이 이겼다, 상대방과 비겼다, 이런 형태로 이제 점수화가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끝까지 탐색하지 않고 중간에 어떤 이 상황만 보더라도 이 기물들의 가치를 가지고 일종의 이길 것 같다, 질 것 같다라는 추정치 값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임들이 뭐 많이 있어요. 뭐 바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각각 기물들에 대한 가중치, 여기서의 W는 가중치예요. 그리고 요 함수는 어떤 주어진 상태에 대해서 특정 기물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특정 기물들에 대한 가중치를 다 더해서 어떤 평가 함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W1은 가중치가 9다, 뭐 예를 들어 얘를 루크라고 하면, 루크라는 말, 그 장기에서 차와 같은 루크라는 말은 가중치 9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가중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체스를 끝까지 두지 않더라도 주어진 스테이트, 주어진 기물들의 상태를 보고 일종의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길 것 같다, 뭐 질 것 같다, 뭐 이런 형태 이제 평가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평가는 실제로 게임이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뭐 유틸리티 함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추정이 가능한 그런 평가 함수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일종의 추정치를 사용을 해서 적정한 순간에 이제 트리 전체를 탐색하지 않고도 수를 계산해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적정한 깊이에서 이제 컷오프를 하는 겁니다. 트리가 뭐 너무나도 깊을 경우에 이 트리 깊이를 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적정한 순간에 이제 더 이상 탐색하지 않도록 잘라내는 거죠. 그러한 형태로 이제 어떤 탐색 공간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체스 같은 경우에 한 번에 보통 평균적으로 이동 가능한 수가 35가지 정도 되고, 그 깊이가 이렇게 100 뎁스 정도가 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35의 100승만큼의 타임 컴플렉시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한 10의 6승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의 6승 정도 되는데, 어쨌든 이 10의 6승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 뎁스의 깊이를 4로 줄인다던가 뭐 8로 줄인다던가 혹은 뭐 12로 줄인다던가 이렇게 탐색의 깊이를 제한을 해서 그 제한된 깊이에 대한 추정치를 가지고 탐색 공간을 줄이는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탐색 깊이를 한 4 정도로 줄이게 되면 뭐 체스 초보자가 한 고려하는 깊이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한 4수 정도 내다보고 이제 체스를 두나 봐요.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 탐색 깊이를 8번까지 하게 되면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PC 그 체스 둔 기본적인 컴퓨터가 한 8수까지 정도 본다고 합니다. 이 8수가 이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주 체스를 잘 두는 사람들, 그 체스를 잘 두는 사람들이 한 8수까지를 이제 깊이를 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2개의 깊이만큼 보는 게 이제 딥블루나 카스파로브, 이 사람이 이제 딥블루와 이 체스 게임을 두었던 사람 챔피언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챔피언이나 딥블루 같은 경우에는 한 12수 정도까지 본다 그래요. 그래서 12수의 깊이만큼의 이제 탐색을 하는 거죠. 사실 12수 정도의 깊이를 탐색하고 나면 뭐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체스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이제 이길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그 게임에서의 트리를 탐색하는데 탐색 범위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뭐 추정치를 사용을 하고 적정한 지점에서의 트리를 잘라내는 컷오프를 사용을 하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어떤 해를 탐색해 나가는 그런 방법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적대적 탐색 전략, 적대적 탐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adversarial search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기본적으로 이 적대적 탐색이 사용하고 있는 미니맥스 탐색 전략, 그리고 미니맥스 탐색 전략에 대한 알파 베타 프루닝, 그리고 더 시간적인 제약이 있을 경우에 효과적으로 게임 탐색을 수행하기 위한 수정치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적정한 트리 깊이에서 컷오프를 사용하는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